오늘은 고등학교 내신 수능 1등급을 왜 초등학교나 중등부터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다. 자, 이거는 이제 전문가, 중앙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한문을 공부하잖아요. 한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조선시대 때는 모든 중요한 정보가 한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문을 알지 못하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중요한 고급 정보가 영어로 제작되어 있죠. 우리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중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영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즉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면은 신분 상승이 된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고급 정보를 얻고 고위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그 영어 실력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부형들이 보시기에 옛날에는 영작 같은 걸 하지 않고 주로 독해력이나 듣기 같은 거에 포인트를 맞춰줬죠. 주로 독해에 해석하는데 영어 수업이 맞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학교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영작이나 회화 같은 것들이 나오죠. 회화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영작과 회화는 같은 논리입니다. 자기가 문장을 만든다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영작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뭔가를 배우는 집단이잖아요. 자, 배우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어로 말을 하거나, 물론 말을 하면 좋지만, 말을 하거나, 또는 뭐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읽고서 빨리빨리 베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집단에서는 독해력만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선진국에 진입을 했죠.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은 우리 물건이나 우리의 정보를 후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집단이 되면은 당연히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작과 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세계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국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엘리트를 양성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는 엘리트를 어떻게 양성하죠? 당연히 대학 입시를 통해서 엘리트를 뽑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학 입시는 내신과 수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신은 보통 수시라고 그러고 수능은 정시라고 그러죠. 그럼 내신과 수능을 통해서 국가에서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자, 내신과 수능에서는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독해력과 영작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시대에 맞는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독해력은 당연한 거고 영작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영작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소수령이라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자, 이 영작과 독해력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내신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 국한되고요. 문제 유형은 여기서 어법, 서술형, 독해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법, 서술형은 영작을 다루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시험 문제 형태만 다르지. 어법 문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내외에 나와 있는 핵심 문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문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다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중학교의 서술형 영작은 교과서 주요 문장이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영작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교과서 주요 문장들을 암기하면 모두 다 서술형 영작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암기로 대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나오는 독해력은 대부분 설명 단락입니다. 이 설명 단락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 단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독해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어법이나 서술형도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대비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으로 가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시험 범위가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그리고 외부 지문.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를 보면 어때요? 시험 범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 유형은 중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법에서 이제 각각의 문제 유형에서 다루는 그런 형태가 다른데요. 어법에서는 영문법 전체를 이해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서는 시험 범위 내의 핵심 문법을 물어보는 데 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영문법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 난이도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소수령 명작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서는 교과서의 주요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를 암기하면 전부 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때요? 문장을 암기하지 않고 영작할 수 있는 실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장들을 영작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다음 독해력 테스트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설명 단락, 쉽게 말해서 해석만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을 설명 단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명 단락이 출제되는 데 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설명 단락은 당연하고 의견 단락이라는 게 출제가 됩니다. 이 의견 단락이 이제 쉽게 말하면 논설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로 말하면 비문학 지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의견 단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나 유형을 보니까 어때요? 묻는 유형을 보니까 난이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5배 이상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뭐 100점 아니면 90점 이상 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나 그런 학생들이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60점대로 떨어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떤 학교에서는 80점 이상이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상대평가기 때문에 80점 이상이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1등급, 2등급이 나눠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고등학교 2학년 올해 1학기 기말고사를 제가 보니까요. 자, 시험 범위나 볼까요? 교과서에서 9문제, 모의고사에서 2문제, 외부 지문에서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외부 지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와 모의고사는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정확하게 반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 유형을 보니까 어법에서 3문제, 서술형 영작에서 6문제, 그리고 독해력 테스트가 11문제, 그 다음에 단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고 고르는 문제가 2문제, 이런 건 뭐 서비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어법, 서술형 영작, 독해력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법과 서술형은 문제 수는 9개인데 그리고 독해력하고 단어가 13개잖아요. 그런데 배점이 당연히 서술형 영작의 배점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50% 이상 영작을 묻는다. 그리고 50%는 독해력을 묻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 골랐는데요. 고등학교의 그 어법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좀 쉬운 어법 문제가 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5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이 단락 전체를 읽어보고 여기에 어법, 즉 문법이 잘못된 부분을 골라서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알맞게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시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죠. 중학교 때는요. 자, 이런 데다가 줄을 쳐놓고 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틀린 부분을 골라라. 또는 이 값과 용법이 똑같은 걸 골라라.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단락 전체에서 어법이 잘못된 부분을 골라서 그거를 알맞게 고쳐라. 알맞게 고친다는 것은 거의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랗게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문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13군데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어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문제 이렇게 공부를 약간 영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했을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틀리게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상한 데가 있나 찾는데 찾을 수가 없죠. 뭐 서너 개는 3개 정도는 찾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2개 정도는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법이라는 것은 문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화면에 표시된 13개의 파랗게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어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법 문제는 영문법 전체가 테스트 대상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나왔는데요. 다음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주제를 요약한다는 뜻이죠. 주제를 요약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영어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주제를 찾아서 요약한다는 것은 독해력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독해력을 묻는 것이고요. 그 독해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제를 요약한 다음에 이걸 영어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어로 쓴다는 것은 어때요? 역시 영작 실력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술형 문제는 독해력과 문장을 암기하지 않고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단락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문장을 영어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암기하면 그 문장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이 단락의 주제를 자기가 스스로 요약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주제를 이제 파악해보면 첫 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제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걸 보충문이라고 하는데 이 보충문을 읽어서 이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은 우리말로 이와 같이 요약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영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를 비교하면 중학교 때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정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전부 다 60점대로 주저앉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내신 문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즉 엘리트를 선발하려고 국가에서는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 엘리트의 수준은 뭐냐? 지금 앞에서 두 개의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완벽한 독해력이라는 것은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요약하는 그런 능력이죠. 완벽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영어 교육이죠. 왜냐? 영어를 배우면 당연히 글을 읽으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영어 실력이 바로 이런 거죠. 영작이 된다는 것은 회화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영어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무리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영어 교육을 국가에서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영어 교육의 초점을 또 학원 원장님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볼 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수능 1등급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은 대략 4% 이내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12% 이내. 수능은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약 6% 정도, 쉬울 때는 12%까지 이렇게 범위가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원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교육의 초점을 고등학교 내신 수능 1등급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즉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내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완성하도록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3 때까지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어법 문제나 영작 문제, 서술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가면은 절대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3 때까지 그 준비가 안 되고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단기적으로 그거를 완성을 해야 되겠죠. 방학 때나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그래서 중3 때까지 그거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천자문 같은 한문 이런 거 1살 때부터 외우고 그러잖아요. 천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빨리 배워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공부의 과정이 어머님들이나 학원 원장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모든 교육이 고등학교 내신 수능으로 이렇게 수렴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영어 해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해야 잘하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어를 잘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 수능을 대비하는 쪽으로 수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렇죠? 내신 수능에서 5등급, 6등급 맞으면 그
그 초등학교에서 유치하게 배웠던 영어로 쓸 일이 없습니다. 영어 회화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3 때까지 내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완성하자. 이렇게 학습 커리큘럼을 짜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들의 학습 포인트는 먼저 발음과 듣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죠. 거기는 일정한 발음 규칙이 있는 겁니다. 뭐 호흡법, 발성법, 강세를 주는 방법, 그리고 연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발음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비교적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먼 시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때 이거를 교정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발음을 자기가 할 수 없으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다루는 그런 학원들에서 여러 가지 발음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정리하면은 자기가 그 발음을 할 수가 없으면 그 발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첨가해서 이제 영작과 말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영작은 연필로 만드는 거고 말하기는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작과 말하기를 이제 슬슬 배워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문장을 만들 수 없으면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 수 없으면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영작 같은 걸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영어 회화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얘들이 하는 그 문장들은 꼬마들이 하는 문장들은 쉽잖아요. 쉽기 때문에 영작이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사과 먹었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말이나 영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영작과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급 문장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너 엄마가 사온 사과를 먹었니? 이런 것들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문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발음 훈련과 듣기 말하기 훈련이 끝나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슬슬 이제 영작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급 문장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학습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제 고등학교에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자, 문법을 배우면 그 문법을 해석과 영작에 적용해서 해석도 가능하고 영작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력 훈련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보면은 그 글의 주제를 찾아서 요약하고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단락을 읽어내는 독해력 훈련을 중3 때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2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서 중3 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의 비밀은 영작과 독해력인데 먼저 영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작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작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영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배워도 영작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됐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작이 왜 안 되는지를 보려면 영작을 하나 해보면 되겠죠. 자, 내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걸 영작을 해볼까요? 이 문장을 영작하려면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는 내 꿈이 뭐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이게 내 꿈하고 내 꿈을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말에서 내 꿈은 A다 했을 때 A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써야 되겠죠. 먼저 우리 국어 문법에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걸 파악한 다음에 영어로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이용해서 자, 이거는 앞으로 여행하는 것이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부 형님 중에서는 나는 이런 건 그냥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럼 바로 이렇게 영작을 하는데요. 또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바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1단계, 2단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왜? 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머리에서 확 이렇게 한국말이 영어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영작을 할 때는 1단계, 2단계를 거치는데 자, 특이한 것은 1단계에서는 무슨 실력이 필요해요?
국어 실력이 필요하죠. 내 꿈이 A다 했을 때 A 자리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갔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작이나 회화를 할 수가 없겠죠. 문장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국어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국어에서 영어로 넘겨주는 겁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그 문장을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한다 그러면 트래블 all over the world 이거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때 연결 장치 to 부정사를 쓰게 되는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영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실력을 갖추면 영작과 회화가 가능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제 예를 볼까요? 국어와 영어 실력 둘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영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학부형님들은 자기가 이런 문장을 영작할 때 어디서 문제가 있나 보세요. 국어에서 문제가 있는지, 영어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바로 이 두 개의 그 실력, 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 이 두 개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부형님들은 아니 국어는 한국말인데 그걸 못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학생들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제가 영어를 가르쳐 보면 국어 실력, 영어 실력 못지않게 국어 실력이 엉망입니다. 오히려 국어 실력이 더 없어요. 영어 실력보다. 그럼 지금 제가 예문을 5개를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 화면을 캡처해서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전부 다 지금 제가 2개의 문장을 연결해 놨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2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1개의 문장도 문법이 적용되는데 그거는 아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있을 정도로 쉽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2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캡처해서 각각 연결된 문장을 파악해서 이 연결된 문장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5개를 말할 수 없으면 절대로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없고 회화와 영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답을 보여주면요. 자, 1번에서는 그가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여기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넘겨주면 영어에서 연결 장치를 that을 쓸 거냐 to를 쓸 거냐 이거는 영어 실력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는 자기가 태어나니 고향을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걸 관형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국어 문법 영어를 굳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영어 문법에 용어를 쓰면 됩니다. 관형절 너무 어렵잖아요. 애들이 관형절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형용사절이라는 건 다 알죠. 명사를 꾸미는 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니 형용사절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영어 문법으로 넘겨주면 부사격이니까 관계부사로 문장을 연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고향을 떠났다는 이 소문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꾸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 보충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본다면 이 문장은 영원히 영어로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개의 문장을 연결하려면 국어 문장에서 이 2개의 연결된 문장들이 도대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이거를 영어 논리에 맞게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실력의 문제를 봤는데요. 영어 실력에는 문제가 없느냐? 영어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문법 공부를. 국어보다 더 많이 하죠. 그런데 영어 학습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그 문법 실력들은 다 좋은데요. 이 영어 학습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금 이런 설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연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때 그냥 무조건 야 얘들아 오늘은 투부정사 명사형법 배우자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먼저 국어 실력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때 올바른 학습법으로 가르치면은 문법을 배웠을 경우에 해석과 영작이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법을 가르쳤는데 해석만 할 수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습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어 실력의 문제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겠죠.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니까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영어 학습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영어 공부라는 것은 해석과 영작의 논리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논리의 어떤 틀,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다가 문장을 읽으면은 그 논리에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영작을 할 때도 그 논리에서 다시 이론이 나와서 문장을 만들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공부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어 공부라는 것은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해석과 영작의 논리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동사 문장은 어떻게 쓴다? 비동사가 아닌 문장은 어떻게 쓴다? 명사제는 어떻게 쓴다? 이 논리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논리 매트릭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20개밖에 없습니다. 왜 20개밖에 없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문법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나는 사과를 먹었다. 엄마가 그 사과를 사왔다. 두 개를 합치면 나는 엄마가 사오신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치는 걸 문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이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이게 이제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냐? 5가지입니다. 5가지. 영어만 5가지냐? 우리말도 5가지예요. 편의상 이거를 자, 폴더라는 매트릭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이 연결되려면 여기에 연결 장치를 써야 되겠죠. 우리말에서는 물론 토시를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연결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결 장치가 4가지가 있어요. that, WH, to, ing. 자, that은 다 아시죠? WH는 뭐 관계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보면 뭐 who, whom 이렇게 WH로 돼 있죠. 의문사 이런 거. 그리고 유명한 투부정사, 그다음에 ing 뭐 동명사, 분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4가지 연결 장치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파일이라는 매트릭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 폴더는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매트릭스고 파일은 하위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 첫 번째 명사절이다 그러면요. 이 명사절 속에 어떤 경우에 that을 쓰고 WH를 쓰고 to를 쓰고 ing를 쓰느냐 이 파일이 매트릭스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형용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4개가 명사 보충어 흔히 동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4개의 파일이 명사 보충어에서도 4개의 파일 부사절에서도 어떤 경우에 이 4개를 쓰는지를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 영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석은 잘하는데 영작은 잘 못하고 해안은 잘 못했느냐. 이 폴더를 알면요. 폴더,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이런 걸 알면은 해석이 적당히 가능합니다.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이 적당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거 배울 때 명사형법, 형용사형법, 부사형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폴더를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작은 그 폴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폴더를 파악한 다음에 왜 여기에 자, 투부정사라면 왜 여기에 투부정사를 썼지? 이걸 알아야 이제 영어로 변환이 되겠죠. 영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모르면 영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폴더와 파일, 이 각각의 20개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 해석도 가능하고 영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뭐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해석은 가능했는데 영작은 불가능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절 용법이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동명사죠. 이거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자, 다 아주 익숙하고 중학교 2학년이면 다 알 수 있는 1학년이나 2학년이면 다 알 수 있는 문법이죠. 바로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동명사, 간접 의문문 이런 것들이 바로 폴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명사절이라는 뜻이에요. 명사 자리에 문장을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해석한 문장을 다시 영작을 해보면 자, 폴더에 정보가 저장됐는지 파일에 저장됐는지 어떤 매트릭스에 저장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영작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그가 그 테니스 시합을 이긴 것은 여기까지는 국어 실력이라고 했죠. 국어 문법이라고 그랬죠. 자,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국어 실력이 됐으니까 이제 영어로 바톤을 넘겨주겠죠. 그렇죠? 이 문장을 연결하려면 that, WH, to, ing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학부형님들 이거 배운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말을 보면요. 이긴 것은 작가가 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전부 다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hat을 써야 되나, to를 써야 되나, ing를 써야 되나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는 that을 쓰고 여기는 to를 쓰고 여기는 ing를 써야 되는데 각각의 파일이라는 매트릭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다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해석할 때 봤죠. 전부 다 그냥 명사적,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동명사 이런 식으로 폴더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 이게 인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네 번째 문장은 영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모른다. 뭐를 누가 창문을 깼는지. 이거는 위에 1, 2, 3번하고 다르죠. 누가 창문을 깼는지. 즉 의문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혼자서 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영작할 수 있지만 세 개는 영작할 때 좀 약간 버벅거리게 됩니다. 왜냐? that을 쓸지, to를 쓸지, ing를 쓸지 기준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작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공부를 하면 폴더와 파일이라는 매트릭스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폴더에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다? 나올 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명사절이라는 그런 문장 연결 방식이 있으면 이 폴더라는 매트릭스면 그 속에 들어가면 파일이라는 하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언제 쓰는지 WH는 언제 쓰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5개의 문장 연결 이론에 전부 다 그걸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명사절의 그 파일이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결 장치 선택 기준 여기 왜 대시 있느냐, 여기 왜 to가 있느냐, 왜 ing가 있느냐, 왜 wh가 있느냐. 자, 이거를 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that은 평서문을 연결할 때 구체적인 사실에 쓰는 거예요. to는 평서문을 연결할 때 미래나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내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to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ing는 진행이나 반복 또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ing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직업이기 때문에 맨날 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ing를 쓰는 거예요. 평서문일 때는 이 세 가지 규정을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가 WH잖아요. 그래서 의문사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명사절이죠. 그래서 폴더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은 그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동사 앞이나 뒤다 이게 딱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대시나 to나 ing나 wh가 이제 파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는지 자, 파일이라는 매트릭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연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명사절만큼은 영작과 해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자, 그가 그 테니스 시합을 이긴 것은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죠. 국어 실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영어 문법으로 이제 바톤을 넘겨줍니다. 뭘로 연결할래요? 자, 그가 이겼다 그 테니스 시합. He won the tennis game.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대소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surprising that he won the tennis game.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내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다. 자, 국어 실력이 먼저 필요하죠. 내 꿈이 뭐예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 이게 보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바톤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연결 장치를 뭘 쓸 거냐? 내 꿈은 자, 미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라는 거. 그렇죠? 작가가 되다. Be a famous writer.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본 결과니까요. 믿어도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걸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니까 to로 연결해서 My dream is to be a famous writer. 이와 같이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작도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예, 이 폴더와 이 파일이라는 매트릭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느냐 안 만들어 주느냐 이 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기존의 문법 공부에서는요 이거를 부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만들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아시겠죠? 왜냐? 지금까지는 영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론을 이렇게 교수법을 이렇게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되면은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비슷한 문장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정말 사진 찍듯이 기억장치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자, 문제는 보기 때문에 명사절이죠. 여기 대시 있잖아요. 내가 시간과 돈이 없다는 것이다. 왜 대를 쓴지 다 알겠죠, 이제. 그렇죠? 내가 시간과 돈이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자, 이거는 동사 앞이니까 주어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세요. 네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해. 자, 앞으로 지키라는 뉘앙스로 to를 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그의 취미는 어때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왜 ing가 있는지 딱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배우면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암묵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처럼 한 번 배우면 안 까먹는 거, 그런 것들이 암묵지식인데 that ing, wh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서 한 번 배웠잖아요. 그럼 다시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의 취미는 반복되는 일이니까 ing를 쓴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요. 문제는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다 이런 얘기죠. 여기 what으로 문장을 연결했는데 WH로 연결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WH로 연결한 거죠. 의문사로. 다 이해가 됐죠. 이와 같이 매트릭스가 완벽하게 형성이 돼 있으면 비슷한 문장을 읽었을 때 전부 다 어때요? 사진 찍듯이 기억장치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장될 때는 이 문장과 논리가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그 기억장치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며칠 지나면 소멸되겠죠. 그러나 그 논리는 남아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실일 때는 대수로 쓴다. 미래일 때는 투로 쓴다. 이 논리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을 이용해서 해석과 영작을 할 때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영작이 되나 볼까요? 자, 매트릭스에 저장된 정보가 인출되기 때문에 영작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문제는 내가 시간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뭘로 연결할래요? 진짜 돈과 시간이 없으니까 대수로 연결하면 되겠죠. 네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해. 앞으로 지키라는 뜻이니까 뭘로 연결할래요? 투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 취미니까 맨날 타니까 ing로.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느냐다. 의문문이니까 wh로 문장을 연결하겠죠. 쉽죠? 이와 같이 공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앤서미 영어의 수업 방식은 해석과 영작의 이 논리 매트릭스, 즉 6개의 폴더와 20개의 파일, 요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은 모두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각각의 경우에 자, WH2ing를 언제 쓰는지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각각 4개씩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겠죠. 학습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교과서 본문을 모두 해석하고 영작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어법과 서술형 영작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문장을 암기하지 않고 영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므로 이 폴더와 파일을 교정하지 않으면 또는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배운 학생은 교정을 해야 되겠고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중학교 1학년처럼 아직 배우지 않는 학생은 제대로 배우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 매트릭스가 완성되지 않으면 내신 1등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걸 걸고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에 가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또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자녀들의 학습 과정을 점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폴더 파일, 즉 매트릭스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점검할 때 앤서미 영어의 교재를 만들 때 저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영작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즉 수학으로 말하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다. 이때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바로 이제 암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 풀이 과정을 보면 어때요? 참 좋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답이 나왔는지를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어 실력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인데 국어 실력을 점검하는 이유를 아시죠? 국어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영어 문장을 영작할 수도 없고 회화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앤서미 영어 교재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A 자리에 이 문장을 넣어서 우리말을 연결해봐. 즉 우리말 문장의 연결 방식과 영어 문장의 연결 방식을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하겠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연결한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봐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주어를 찾아봐 그러면 그가 주어라는 학생도 있고요. 이겼다는 것이 주어라는 학생도 있고 자기가 문장을 연결해 놓고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어 문법을 소홀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결한 다음에 자 네가 연결한 문장 즉 주어에 가로를 묶어봐.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파란 글씨 부분을 주어라고 가로로 묶겠죠. 그리고 우리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밑줄을 쳐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겼다에다가 이겼다는 것은 얘가 토시를 붙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문법을 먼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 우리말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이 나중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부형님들은 또는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은 아이가 바로 이 박스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썼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장을 해석한다고 그래봐요. 먼저 여기 연결된 문장이 있는데 얘가 폴더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니까 A는 여기서 명사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어니까 명사절이다 이렇게 판단한 다음 그 다음 이제 해석을 하겠죠. 놀랍다.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 우리말에 토시를 붙이게 됩니다. 그가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겼다는 것은 재밌죠? 자, 아까 우리말 문장을 연결할 때 토시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해석할 때 어때요? 정확하게 그 토시를 붙이고 있죠. 국어 문법을 모르면 해석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 박스 부분을 학생이 제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폴더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말 문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토시를 붙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작은 뭘 점검해야 될까요? 자, 이 문장을 영작한다고 가정해봐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국어 실력을 동원해서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랗게 된 부분을 가로로 딱 묶어서 주어니까 명사절이다.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영어 문법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그랬죠.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가 테니스 시합을 이긴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나는 대소로 연결할 거야. 자, 지금 수학으로 말하면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설 앞장 세워서 문장을 연결해서 영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역시 박스 부분을 점검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폴더, 이거는 파일. 아시겠죠? 그리고 문장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이거를 선생님들도 점검하시고 학부형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중학교 때 문법 따로 배우고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우고 대학교 가서 또 따로 배우고 취직할 때 따로 배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문법이라는 것은 5개의 폴더와 그다음에 20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만 완성되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딱 한 번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정리가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시킬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작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영작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독해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영작과 독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영작을 한다는 것은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은 당연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작을 하면은 모든 영어를 문장에 관련된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되죠? 단락이 되죠. 그 단락 독해력의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수능 1등급을 잘 못 받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해석을 하면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좀 알아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수능 1등급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과 독해력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풀이 스킬을 독해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들이 문제 푸는 요령 있죠. 하우에버 뒤에는 주제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스킬을 가지고 스킬을 공부하면 어때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인터넷 강사들은 자기가 그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만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락을 봤을 때 그 문제에 그 스킬을 적용하는 것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 스킬은 독해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수능 1등급이 어려운 겁니다. 또는 뭐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안 된다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을 읽고서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보기에서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문장과 단어들이 쓰여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많이 알고 단어를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아시겠어요? 해석과 독해력은 다른 거예요. 자, 해석을 해놓으면 그것은 국어 비문학 지문입니다. 우리 학부형님들 국어 어저께 수능 끝났는데 국어 비문학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 한국말로 돼 있죠? 한국말로 돼 있는데 그거 다 풀 수 있나요? 못 풀잖아요. 그렇죠? 저도 못 풀어요. 왜냐? 국어 독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풀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국어 독해력이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한국어로 돼 있지만 우리가 국어 문법을 못 풀듯이
영어 문장을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으면 비문학, 지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독해력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도 보니까 미국의 무슨 대학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수능 문제를 보고 미국 대학생도 못 푸는 문제를 내놨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건 멍청한 소리입니다. 그럼 미국 애들은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모든 문장에 독해력이 갖춰져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일부는 갖춰져 있겠지만 일부는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이나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독해력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무조건 더구나 대학 교수라고 무조건 풀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비문학 지문 전부 풀 수 있나요? 못 풀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국어 독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독해력을 길러주면 되겠죠. 그럼 독해력이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요약하는 훈련, 주제를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예측 독해하는 능력,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 지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주제문이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개인이 혼자서 위대한 통찰력, 발견물, 작품 또는 발명품을 생각해낸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주제문인데요. 주제문을 이렇게 그냥 읽고, 즉 해석만 해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주제를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할 때는 구어체를 이용해서 가장 쉬운 말로 요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의적인 개인, 구어체에서 이런 말 씁니까? 안 쓰죠. 그냥 천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똑똑한 놈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혼자 잘난 게 아니다. 또는 천재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쉬운 말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 요약이 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주제가 요약됐으니까 이제는 예측 독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창의성은 그랬죠. 자, 국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아요. 모든 논설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창의적인 개인이 창의성이라는 말로 패러프레이징, 즉 바꿔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혼자서 잘난 게 아니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 환경이나 문화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시기에 따라서 시대의 도움도 받는다는 뜻이죠. 자, 정확하게 어때요? A는 B다가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 뭐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 역시 천재를 바꿔쓰기 했죠.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느냐? 이 주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작가는 계속 설명이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가 나오겠죠. 읽어보세요. 자, 주변의 도움 또는 시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여기 저 개별적인 천문학자들이 나왔는데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천재를 지금 바꿔쓰기 한 겁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역시 천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역시 주변에 도움을 받았다. 그 분야의 발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그 분야의 발전 덕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이 개인은 역시 천재적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슬의 한 연결고리, 과정의 한 단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 하나의 고리일 뿐이야. 자, 국어 독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영어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럼 영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제문 파악과 요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제문을 파악하여 요약하지 못하면 다음 문장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국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락에서 주제를 요약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제문인데요. 이 주제문이 무슨 말인지 요약하지 않으면 이 다음 문장은 읽어도 요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글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단락에서 한국어든 영어든 첫 번째 문장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바탕으로 주제를 찾고 주제는 두 번째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제를 찾고 그걸 요약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단어를 다 알고 문법을 다 알아서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수천 문장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주제를 요약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항상 A는 B다. 소재와 주장 이렇게 나눠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영어에서 한국말에서 했으니까요. 천재는 혼자 잘난 게 아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이 됐겠죠. 그러면 자, 예측 독해를 하는데 왜 예측 독해를 해야 되느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모르는 어휘의 약 90% 정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장이 해석이 안 되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이 그 문장에 나오면 어때요? 공포감이 있죠. 그렇잖아요. 공포감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어때요? 90% 이상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측 독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브, 인디비주얼을 바꿔 쓰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만약에 단어를 모른다든가 이게 뭐 인터랙션이라든가 그다음에 depend on timing 이런 걸 모른다고 가정해봐요. 또는 해석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 주제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거는 어때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해석이 안 돼도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겠지. 절대로 하나의 단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전부 다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뒤에 게 이해가 되면 이거를 대응시켜서 어때요? 얘가 만약에 사과다 그러면 이거는 과일 이야기구나. 이와 같이 거꾸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미켈란젤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가 나오겠죠. 여기 복잡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나올 이야기 뻔히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1초 만에 그냥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패트로나지 이런 단어를 모를 수도 있겠죠. 아리스트 패트로나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몰라도 어때요? 이 전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움인갑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야겠지만 예측 독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해 속도가 느리고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역시 계속해서 A는 B다의 논리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자, K는 자, 하나의 링크고 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창의적인 개인 천재는 어떤다? 그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출현한다. 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출현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독해 방식을 지금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단락의 종류와 독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그럼 저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느냐 꼭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 단락과 의견 단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할 목적으로 쓰면 의견 단락, 설득할 목적이 없으면 설명 단락입니다. 아시겠죠? 이 설명 단락은 해석만 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파리에 가서 뭐 했고 그다음 몇 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죠. 그냥 해석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설명 단락이다. 초중등학생들이 읽는 스토리북이나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설명 단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그렇죠. 우리말도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생, 저학년 학생들은 스토리북 같은 거 리딩북 많이 읽죠.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대비한다면 뭐예요? 의견 단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견 단락을 고등학교에서는 수능과 내신의 중요한 문제들, 중급, 고급 문제는 전부 다 의견 단락이고 초급 문제는 설명 단락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래프 문제라든가 심경, 분위기 문제 이런 거 있죠. 글의 목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명 단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빈칸 추론이라든가 무슨 어휘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위치 파악 이런 건 어려운 문제 있죠. 이건 전부 다 의견 단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견 단락에서 주제 요약과 예측 독해를 해야 된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논설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신문 사설 같은 걸 읽을 때 그냥 단어를 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주제를 요약하고 예측 독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까지는 스토리북을 집중적으로 읽히시되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슬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견 단락 독해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독해를 완성을 위해서는 예측 독해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앤서미 영어에서는 13단계의 전문적인 훈련을 아주 정교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훈련을 끝내면 독해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학습 과정을 점검할 때는요. 당연히 아까
문장, 영작을 공부할 때는 폴더와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독해에서는 당연히 주제 요약과 예측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봐요. 자, 정답이 2번인데요. 자, 자네가 2번 해가지고 이거 정답을 맞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마 나 1등급이야 좋아할 일이 아니죠. 왜요? 풀이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찍은 건지 친구 거 보고 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전에 풀어본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는 B다. 주제를 요약했죠. 파란 글씨, 노란 글씨.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리베일이 파란 글씨, 노란 글씨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아이가 2번을 답을 썼다면 그 애는 독해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맞을 자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멍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냥 A가 몇 점 맞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중국 고급 수능 문제는 예측 독해를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측 독해를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세미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3 때까지 정리를 해보면 무슨 이야기죠? 중3 때까지 영작 이론, 다시 말해서 영어 문법의 매트릭스, 그 다음에 예측 독해, 이 부분을 전부 다 마스터를 시켜가지고 학생 스스로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작 수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영어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이 있느냐, 뭐 스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어 독해력 훈련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게끔, 독해력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앤서미 영어에서는 전국 유일의 영작 이론과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멤버십 학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앤서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